그랬으면 상고했어야지. 그건 상고를 안 했어요. 아니 직무유기래잖아요.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고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조인이 아니었어요. 여야 각 정당의 정치인이 모여서 현실에 대해서 입장을 아주 가감없이 논하는 시간입니다. 썰전 스페셜 여야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당 의석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군 제주는 지금 유채꽃이 아주 만발했는데요. 서울 쪽에 계속 계시느라고 사실 유채꽃 이렇게 감상하실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자, 제주 번쩍, 서울 번쩍 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의뢰 김한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저기 MBTI가 ESTJ라고 하네요. 예, 외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또 계획적인 국민의힘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 모셨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또 ESTJ 정치인 그래요? 네. 이렇게 나와 엄격한 있더라고요. 관리자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의 성격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요. 알 수 없죠. 네. 자, 이분 뜨거운 신념으로 오늘도 갖가지 난제들을 녹여나가는 인간 쇄빙선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신장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식입니다. 아, 이분 요즘 활약이 대단하시잖아요, 우리. 아, 저? 네네네네. 19대 때 손학규 의원님을 꺾으시고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윤 대통령 캠프에서도 같은 또 검사이신 또 인연으로 캠프에서도 활약을 하셨는데 뭔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당하고 지금은 50 넘어서 민주투사가 됐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근데 국회 입성을 한 번밖에 못 하시고 예. 어려운 길을 많이 좀 겪으셨습니다. 예. 뭐 초반 끝발. 그리고 그때 보궐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임기를 그래도 많이 못 채우셨네.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직도 2년. 뭐 네. 초선이 아니고 0.5선이다 이런 얘기 좀 살짝 맛만 봤네. 제가 보궐이라 그러네. 동질감에. 그래도 부러워요. 보궐도 된 게 어디야. 그잖아요. 그래도 원래 그전부터 좀 다들 아시는 사이세요? 어떠세요? 뭐 인연들이 좀 있으신가? 알죠. 예, 뭐 많이 봤고 방송도 많이 했고 지금도 김한규 의원님하고는 하고 있고 편안하신 거 보면은 사실 사적으로도 굉장히 친하시지만 지난 대선 캠프 때 함께 하셔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태신 두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직책으로 이제 활동하셨던 거예요, 캠프에서? 그러니까 주로 수행 대변인을 했고 저는 캠프 안에 주로 있으면서 대변인을 했고 근데 그 정치라는 게 언제든지 뭐 이제 생각이 다르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이제 뭐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탈당하면서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해서 지난 12일 눈물을 훔치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한 김용남 전 의원.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조금 쌓여가고 있었던 게 있는데 처음에 제일 실망스러웠던 게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두 달 동안의 인수위 시절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인수위를 마치는데 뭐가 가시적인 어떤 국정 운영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제시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불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나 이런 걸 통해서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여러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 보고 아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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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일 많이 그때 실망을 했었죠.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전부터 인연이 검사라는 어떤 같이 예전에 이제 근무했을 때는 선배 검사 윤석열을 뭐 어떻게 좀 보셨는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년 차예요. 그러니까 연수원 때부터 봤죠. 그럼 뭐. 예. 네. 그 이후에 검사로 같은 청에 근무한 적도 있는데 그때 검사 윤석열은 한 번 보면
잊어먹기 어려운. 왜냐하면 일단 외형부터 눈에 많이 띄고 거침이 없어요. 말하는 거나 같이 점심을 먹거나 이렇게 자리를 하다 보면 거의 대화의 점유율이 한 95% 정도. 그때부터 5%요. 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만나면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잊어버리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캐릭터. 예, 그리고 뭐 그때는 뭐랄까요, 거침없이 수사도 하고 실적도 그래서 많이 내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도 같이 근무하셨잖아요. 그때 광주지검에서 그때는 권성동 부장이었고 윤석열 검사하고 저는 평검사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해갖고 친윤으로 아주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고 좋은 자리도 가시는데 그때 혹시 뭐 잘못 보이신 건 아닌가요? 그때는 비슷비슷했죠. 물론 1년 차이는 나지만 물론 연배나 이런 건 많이 형님이지만 검사 경력으로는 뭐 1년 차인데. 어떻게든지 좀 얘기 끌어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그래요. 예. 사실 근데 농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헌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가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평의와 평결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고를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려고 우리 김 의원. 또 틀렸다고 정확하게 따라가고. 아니. 예. 어떠세요? 저는 소위 뭐 찌라시건 아니면 받은 문자건 다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본인한테 들었다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교분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 같고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중요한 건 인용이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문제 제기 안 하게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 아닐까. 근데 이제 4월 됐잖아요. 우리가 3월 7일부터 매주 3월에 4번 있는 금요일마다 7일이다, 14일이다, 20일이다, 28일이다 다 지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헌재 내부에서 뭔가 사고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고라는 게 이제 어쨌든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뭐 이제 의견 일치도 안 되고 소위 데드락이라고 하는 8명 체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최악의 경우 5대 3. 한 명이 원래는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그 8명에서 최악의 5대 3. 이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 이것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실. 네네. 근데 네. 사실은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가 지금은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전에 이렇게 기각돼서 돌아올 때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최상목 대행 때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거 위헌 위법하다라는 얘기를 8대 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결정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지난주 월요일 날 돌아왔으니까 이 방송 나갈 때가 되면 열흘이 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탄핵하면 헌재 가서도 받아들여질 겁니다. 너무 명백해서. 그래서 저는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탄핵 소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야당도 마찬가지고 제발 장외에서 이상한 행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압력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김한규 의원도 이제 시위 그만하시고 신장식 의원도 그만하시기를 제발. 저는 그거 부탁드려요. 부터 어떻게 좀 정리하고 오세요. 현재 앞에 가봐요. 현재 지도부는 앞에 안 가기 하잖아. 힘들어. 우리 초선, 재선 이 해봤자 나경원, 김기현 두 분이 하면 10선이에요. 뭐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도부 못지않은 중진 정치인들이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얘기. 뭐 많은 언론에서 이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만 뭐 확률적으로 1.7%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뒤바뀐 거잖아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2심 판결에 이제 불복을 해서 선고 하루 만에 대법원이 이제 상고를 제기해서 야당 쪽에서는 정치 검찰임을 자백했다라고 이제 논평을 냈어요. 예,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죄를 묻는 게 직업이에요, 그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심 유죄였는데 2심 무죄가 나왔으면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고 상고를 포기합니까? 그거는 직무유기가 될 거야. 다
당연히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맞다. 근데 그것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한 즉시항고 안 됐다는 거하고 연결져서 정치 검찰이다. 뭘 해도 정치 검찰을 할 거예요, 민주당은. 그때 즉시항고는 그것과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과하죠. 아니 근데 그게 당연히 연결이 돼야죠. 되지. 왜냐하면 저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충분히 상고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검찰에서 그렇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70년 넘게 다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법 조문에도 날로부터 날까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아닌 이유를 대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비난이나 욕을 해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사실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상고 포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이에요.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행정법원이 오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정직 2개월 맞다. 심지어는 이건 정직 사유가 아니라 거의 해고 사유에 가깝다. 윤석열 총장이 그때 했던 것들은. 근데 이제 1심에서 그런 판결을 받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제가했습니다. 1심 때 이겼던 변호사들 다 해고하고 그래서 패소할 결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패소를 하더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거야. 1심, 2심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으면 상고했어야지. 그건 상고를 안 했어요. 아니 직무유기래잖아요.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고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조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지금 상고를 한 거는 기간 측면에서도 봐야 돼요. 항소심에서 선고가 딱 되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 그다음에 고등법원이 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14일 내에 보내야 되고 맞아요.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근데 검찰은 바로 다음 날 이제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고등법원도 그 다음 날까지 바로 대법원에다 서류를 넘겼어요. 급속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낼 수 있는 건데 검찰은 아마 그것도 밤새 갖고 하루 이틀 내에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여당 주장을 거의 수행해주는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고등법원도 바로 줬잖아요. 그 이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깝거든요.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아니, 사실은 원래 검찰은 안 14일까지 가까워요? 다 가깝지? 아니 일반적인 이제 상고 시의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사건은 네. 특칙이 있어요. 특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서류를 빨리 보내는 건 맞아요. 네. 그 특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 검찰이 문제다라는 거죠. 어쨌든 3인 대등재판부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 합의해서 이제 이 무죄가 나왔다 이제 보는 건데 그 제가 들은 거는 그 3인 중에 한 재판관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보자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좋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이제 무죄 판결 나면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당내 분위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금 이렇게 스물스물 또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를 많이 가졌을 텐데 거기다 더해서 이재명 대표권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니 국민들이 볼 때 죄가 되는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기소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거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저희는 커졌다라고 보죠. 다만
사실은 검찰 개혁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자기가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검찰총장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권력이 강한 데라 스스로한테 맡겨서는 하기가 어려운 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다음 정권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공수처라는 게 생겼고 또 검수 완박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지 하는 물음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오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방향을 무조건 검찰을 견제하려고만 하는 그런 방향은 틀렸다. 틀렸다는 걸 자인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검찰은 악마고 검찰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휘둘리는 데기 때문에 이걸 개혁해야 한다.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글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뭐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소위 내란 목적 계엄 사태에서 왜 검찰에 대한 수사는 비어있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국가수사본부장도 입건되고 거기 압수수색 2번이나 당했어요. 근데 왜 비하폰 서버는 검찰에서는 그 압수수색을 왜 이렇게 그렇게 막고 있지? 국민들이 다 궁금해해요. 검찰에 내란이 묻어있는 거 아니냐. 이 궁금증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거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뭐 저는 왜 지금 공수처가 그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왜 공수처에서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검사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아쉬워요. 아쉽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검찰이 보여준 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집권 세력에게는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네네네. 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티가 덜 나게 했어요. 이렇게 티나게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검찰 개혁 내지는 뭐 형사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상태가 제가 보기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게 아닌 거로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지금 경찰과 검찰 사이에 서로 핑퐁을 쳐요, 사건을. 그리고 몇 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로 인해서 그냥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이에요, 지금 시스템은.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제도 변화는 피할 수 없어 보여요. 아니 그래서 그 김용남 의원이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그때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검찰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참조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문재인 수석까지도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법무부 장관이 아주 그때로는 기수도 낮고 파격적인 분이 온 장관이,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 과장들이 보통 그때 13기, 14기 정도였는데 그때 강금실 네,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고기수 정도였거든요. 과장급 장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른바 그 관제대모 비슷하게 좀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간부들이 가라. 가고 그냥 저는 뒤에서 병풍 치고 앉아 있었는데 오늘 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얘기를 그 현장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대통령 주위의 친인척이라든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부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 이게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고 치고 있네라고 하고 하여튼 검사와의 대화는 끝나고 특히 그 앞에 앉아 있던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잘했다고 막 자화자찬을 하고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내일부터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대검에 있는 선배한테 그런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검사스럽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만들어져 분위기가 버렸다고. 안 좋아졌어요. 기억을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되짚어 보면 검사스럽다는 말이 나왔거든.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검찰개혁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차라리 아예 정말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버리든지 빙고. 과거 같이 수사의 주재자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든지 수사를 끝까지 형사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라는 검사.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옛날 사법시험 보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옛날 수사 방식이 되게 익숙한데 지금은 상당히 좀 어중간하다 내지는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검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사실 특수부 수사는 말고는 일반 형사 사건은 많이 정착화돼서 수사는 그냥 경찰이 하고 본인들은 이제 법률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이라는 건 결국 견제하고 통제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고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도가 나빠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사법하는 경향이 짙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수사권을 그냥 경찰이 다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청천을 된다고 했을 때 경찰은 그럼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비대해지는 조직에서 그걸 다 해야 될 텐데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그 수사관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게 경찰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대공수사권 같은 것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잘 생각을 해야지 지금 검찰이 밉다고 해서 검찰 축소하고 권한 뺏고 매 들고 거기만 생각하다가는 또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때 그걸 봤기 때문에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 탓이냐? 전 제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검찰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반인권적으로 하고 인권 침해적으로 하면 그거를 컨트롤하라는 거였거든요. 인권의 수호자였어요. 우리는 검찰을 인권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못해. 수사에서 사람 때려잡는 것만 검찰이 한다. 지난 5, 60년 동안 겪어온 게 그거라서 저는 오히려 검찰이 원래 검찰의 본연의 자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인권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가 있으면 그거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이미 내놨거든요. 국가 수사 역량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한 군데로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 난 수사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